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방안인데요.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퇴사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만료나 회사의 권고사직 임금, 체불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방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급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평균 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은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비자발적 퇴사자의 상한액이 월 19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도 현재 일주일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전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하는 25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층은 임금이 낮고 근무 조건이 좋지 않아 직장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재취업을 준비할 여유가 생겨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이들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사 후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어려워 결국 급하게 아무 직장이나 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적립금은 3조 5,941억 원인데 2030년부터 2031년까지 상환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4조 1,26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사용자 측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대전상정가 상인의 관계자는 비자발적 실업급여만으로도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성실한 직원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자발적 퇴사까지 포함하면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공장 일이 힘들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꾸미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 수가 2020년 9만 3천 명에서 2024년 11만 3천 명으로 약 20% 증가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희성 교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 단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입사 초기 청년들의 근속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급 요건만 충족한 후 곧바로 퇴사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실질적으로 바닥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약 7조 8천억 원으로 보이지만 이 중 10조 3천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입니다. 2021년 5조 5천억 원이던 차입액이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죠. 겉보기에는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1조 원에 달하면서 이미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1조 3천억 원을 확충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독일은 2.6%, 프랑스는 4%, 일본은 1.4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1.8%보다 높은 수준이죠.
추가 인상 시 2%대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온 이유는 연금으로 생활보장이 가능한 연령이고 단기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 활동이 늘고 있고 초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령 자립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구직급여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도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입니다. 25세부터 45세까지 인구는 2008년 전체 인구 대비 36.2%에서 2022년 29.7%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1.501명에서 0.842명으로 44%나 떨어졌죠. 반면 55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도 설계의 불균형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2만 5,760원인데 세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인 약 187만 4,490원보다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인 것이죠.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하한액은 줄이되 너무 낮은 측면이 있는 상한액은 수급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오랜 기간 보험에 가입해도 최대 수급기간이 270일에 불과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현재 고용보험 기금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